그 제기함수 작성하는 게, 그, 해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것보다 그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 갈수록 또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수록 재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이더라도 재기적으로 작성하는 게 더 쉽고 더 간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기 함수를 작성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을 반복문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재기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느끼고 프로그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반복문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정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정수를 구성하는 각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합을. 그러면 우리가 수가 있을 때, 정수가 있을 때 그 정수의 이제 그 첫째 자릿수를 얻어내는 건 귀찮아요. 자릿수를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정수가 있으면 마지막 자릿수는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10만 하면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숫자 갖고 우리가 숫자의 정수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처리할 때는 마지막 자리를 모두 씹해서 얻어내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지막 자리 얻고 그 다음 자리 얻고 그 다음 자리 얻어가지고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재기적으로 하려 그러면 재기적으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식을. 그래서 sum x는 뭐 여러 가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따져야 되겠지만 이거랑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릿수를 에다가 더하기 그 마지막 수를 제외한 숫자, 그 10으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식이 세워지는 거고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 어떻게 되지? 종료 조건은 어떻게 되지? 이 x가 한 자리가 들어오면 종료하면 되죠. 아니면 한 자리가 아니라 0이 들어왔을 때 종료해도 돼요. 0을 반환해도 되고. 그러니까 종료 조건은 더 내려가도 되고 이 정도쯤에 중간에서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을 어느 위치에서 종료하는지는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고 한 어느 정도 갔으면 굳이 더 내려가봤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안 내려가도 돼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을 반복문으로도 재기적으로도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재기함수에 익숙해질 거고 재기함수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재기함수 만드는 게 두렵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할 때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좀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반복문으로 내가 해결했는데 재기적으로는 해결 못하는 것과 그럼 재기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재기적으로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재기 호출 트리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학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좀 작성하는 그런 때 이제 좀 팁 같은 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뭔지, 사후 조건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뭐냐면은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함수 호출 전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보통은 이 전달되는 인자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올바르게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전 조건이 될 거고, 이제 인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상태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객체지향에 가면은 객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어야 돼요. 이 함수를 쓰기 전에는 이 객체는 이런 상태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고, 사전 조건을 파악하고 나서는 사전 조건이 만족됐다는 상태에서 함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사후 조건이에요. 함수가 사전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되어 정상 종료하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고, 반환값이 있는 함수들은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는지가 사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 B 정수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주는 함수예요. 아주 간단한 함수죠. 그럼 얘의 사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조건이 오히려 얘는 심플하죠. 사후 조건은 A 더하기 B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항상 A 더하기 B 값을 우리가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만 A 플러스 B 값을 우리가 줄 수 있냐? A 플러스 B가 오버플로우가 안 나야지만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나면 올바른 값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A 더하기 B가 오버플로우가 안 나야 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int min보다 작지 않아야 되겠고, 더한 것이 둘 다 양수이면은,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 음수이면은 오버플로우 날 리는 없어요. 근데 둘 다 부호가 같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디포짓, 은행에 이제 금액을 입금하는 거예요. 디포짓,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C 스타일로 계좌 정보를 여기다가 주고 요만큼을 입금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의 사전 조건은 뭐냐? 사전 조건. 얘가 int로 들어오는 거죠. int가 돼야 되니까 amount는 어떤 경우에 유효해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0은 어때요? 0도 이상한 거예요. 0원을 입금한다는 건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 0원을 입금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amount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디포짓 함수의 은행에서 입금하는 거니까 은행에 입금하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amount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함수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에서는 실세계와 조금 달리 프로그래밍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그런 거죠. 그렇죠? 얘를 정수로 모델링 했으면 이 어카운트.점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는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오버플로우 나면은 나는 큰데 그냥 더해버리면은 이제 음수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가 원래 실생활을 모델링하는 거면
실생활에서에 대한 그걸 잘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코딩해야 되니까 이 인자들의 범위를 잘 봐야 돼요. 모든 범위가 유효한 건가? 모든 범위가 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값만 항상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보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전 조건이 만족되면은 사후 조건은 이제 이 밸런스가 이 어마운트만큼 증가돼야 되겠죠. 그게 사후 조건이 됩니다. 얘가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면 또 어떤 사전 조건이 있어요?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면. 널피텔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널피텔이 아니야는 검사를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C++에서는 똑같은 거면 주소 전달이 아니라 뭐래요? 참조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열에서 요 값을 찾는 거예요. 배열에서 요 값을 찾는 겁니다. 얘의 사전 조건은 어떻게 될까? 하나, 첫 번째, 아까 그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포인터니까 얘가 널피텔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엉뚱한 값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엉뚱한 값이. 그래서 이 사이즈는 요 헤이스택 배열이 어떤 용량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크기는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물론 사이즈가 0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사전 조건을 0보다 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냥 0 들어와도 어차피 그러면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 주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한 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그럼 뭐냐? 사후 조건은 R을 줘야 되는데 이 R을 주게 되면은 이 R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사이즈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 헤이스택의 R 값은 R번째 새기는 값은 요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후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되면은 0부터 사이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니드링 값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기 전에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전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함수에서 사전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검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사를 해서 이게 사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예외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고 사전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사후 조건이 만족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사전 조건은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한 사람이 만족된 상태로 호출해야 되는데 만족된 상태로 늘 호출은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들을 만들 때 이런 문제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뭔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외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디포지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뭔가 입금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음수를 입금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고 저런 애는 뭔가 반환을 해야 되니까 반환할 게 없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아직 예외는 설명 안 되었지만 예외를 발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 개발하는 과정과 또 개발 완료한 후가 또 조금 달라요.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개발을 완료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들한테 배포했는데 사용자에 쓰는데 프로그램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개발 과정에서 하는 예외 처리와 개발 완료한 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야 되는 예외 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사전 사후 조건이 있는데 사전 사후 조건 말고 불변 조건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불변 조건, 인베리언. 사전과 사후에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함수 불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디포짓 함수의 불변 조건은 account.balance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은행 계좌는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좀 달라지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 그러면 잔액은 항상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불변 조건을 알면 불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불변 조건을 우리가 파악했어. 그럼 이 불변 조건을 어디다 써먹을까?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디버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할 때 뭘 살펴보냐? 불변 조건이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만족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하는 조건들을 사전 조건도 사후 조건도 다 테스트하는 조건들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내가 이 프로그램이 왜 제대로 동작 안 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전 조건이 잘 만족해서 들어왔는지 안 만족해서 들어왔는지 내가 다 따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함수는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종종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함수가 값을 생성하는 것 외에 호출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값 전달로 인자를 받아서 안에서 계산해서 값을 주면 돼요. 그게 얘가 해야 될 일의 전부여야 돼.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pure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순수 함수. 근데 수업 함수를 봅시다. 수업 함수는 얘가 실행하고 끝나고 나면 A, B 값이 바뀌죠. 그러면 얘는 외부와 뭔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얘의 결과가 밖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반환값만 가지다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부르고 나면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부작용이 있는 함수예요. 그런데 수업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수업을 쓰지 말까? 그건 아니고 수업을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번 해야 되면 그거를 모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있는 함수도 내가 여러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듈화가 더 중요하다. 부작용 있게 만들더라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함수의 인자가 출력 역할을 안 해야 돼요. 얘는 출력 역할까지 하는 거죠.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은 얘의 결과가 밖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 역할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함수의 인자는 가급적이면 출력 역할을 안 해야 되겠고, 출력 역할을 하는 인자가 있으면 그 함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역할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출력 역할이 꼭 필요한지, 만약 해야 되면은 그것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특정 컴퓨팅 환경에 종속되지 않은 함수에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요소가 들어있으면
얘도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에서 콘솔 출력을 한다. 근데 얘는 출력이 주 핵심 함수가 아니고 얘는 콘솔 응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든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콘솔 출력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함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콘솔 응용에서만 쓸 수 있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그 입출력과 처리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발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콘솔에서 쓰던 코드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GUI 프로그램 만들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함수면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함수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함수의 인자를 출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함수의 인자를 출력으로 활용한다. 함수의 출력은 반환값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반환값을 받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반환의 값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반환할 값이 하나가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인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자로. 그러니까 함수의 출력이 원래는 내가 두 개의 정수를 받아야 돼. 근데 두 개의 정수를 int foo 하면은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두 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 R1, R2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R1, R2,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내가 R1, R2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두 개의 값을 이 함수가 계산해 준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함수 출력으로 인자를 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 때 이 R1과 R2가 입력 역할도 하고 출력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값을 주고 또 안에서 바꾸고 그래서 출력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인자를 출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 대신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이렇게 쓰기 싫어. 이게 부작용이 있는 함수니까. 그럼 얘가 부작용이 있는 함수를 부작용 없는 함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트 하나 보내면 하나밖에는 못 받죠? 두 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조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인트 하나, 인트 두 개 만들어가지고, 구조체를 반환하면 되죠. 구조체를 내가 여러 개를 반환받아야 돼. 그럼 여러 개를 구조체로 만들어서 구조체 하나를 반환받으면 돼요. 그런데, 구조체 하나를 반환받는 게 예전에는 그게 싫었어. 왜 싫었을까요? 무거워서 싫었던 거예요. 무거워서 싫었는데 이제는 그 무겁다고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작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내가 반환해야 되면은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로 반환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RVO라고 하는 최적화 기술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종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없이 만드는 게 좋겠지만 출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매개 변수를 입력이 아니라
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함수는 안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로 옮겨가면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이 여러 개의 함수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컴파일러가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다중정의 할 때 사용되는 규칙은 컴파일러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컴파일러가 이 함수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함수의 이름은 다중정의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다 동일하겠죠. 그럼 뭘 갖고 구분해야 돼? 차이는 매개 변수 갖고 구분해야 돼요. 반환 타입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타입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코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코딩을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함수면은 A 이퀄을 펑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펑 써도 되죠. 반환값 안 써도 되니까. 반환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항상 A 이퀄을 뭐 어디 반환값을 활용하는 데다가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환값은 이 함수를 구분하는데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갖고 구분해요? 매개 변수만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구분은 뭐예요? 개수가 다르면 그건 쉽게 구분되죠. 얘는 2개, 얘는 하나. 그럼 구분되잖아요. 근데 개수 갖고 구분할 때 C++는 어려운 점은 뭐에 있을까? 기본 인자 때문에 그래요. 기본 인자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된 애가 이쪽을 모르고 얘만 봤을 때 이 10을 보면 인자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기본 인자로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이 얘에 따라서는. 그래서 얘가 하나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 다중정의 할 때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지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C++는 이제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인자를 잘 생각해서 이제 구분해 내야 되겠고, 이제 기본 인자는 조금 논외로 우리가 좀 걸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수가 다르면 구분이 될 테고, 개수가 같은데 타입이 다르면 구분이 되겠죠. 다른 함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t, short, long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다르네. 그러면 함수는 불만하지 않아요. 얘네와 요 2개짜리는 또 다르니까 구분이 될 거고, 이 2개짜리 봤을 때 더블 int 더블 int이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빼고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얘 int func 요거는 에러고요. 얘를 제외하면 다중정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중정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중정의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매칭을 해봅시다. 처음에 10이에요. 그럼 10은 이제 기본 인자는 생각 안 하는 거니까 10이니까 이 10은 우리가 정수상수 10이 주어지면 얘를 뭘로 해석하냐면 int, long, long, long 셋 중에 하나로 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나타내요. 10은 int로 충분히 나타내니까 얘는 int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얘로 가는 거예요. 10L은 무슨 타입이에요? L이 붙으면 이제 long이죠. 그럼 long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5 더블 int죠. 그럼 여기로 가겠고, int 더블 그럼 여기로 가겠죠. 근데 11은 어떻게 돼? int죠. int면 얘도 앞에 거를 int로 바꾸면 되겠고, 얘는 뒤에 거를 int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얘다 차이가 없어요. 매칭하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에러나요. 함수 정의가 에러가 아니라 뭐가 에러예요? 함수 호출이 에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했는데 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에다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결이 돼. 두 개 다 차이가 없이 연결이 돼. 그러면 얘는 문법 오류가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예요. 1인데 얘는 플로트 더블이면 1을 플로트로 변화할 수, 더블로도 변화할 수 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에러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중정의할 때 에러 나는 거는 이 다중정의할 때 에러 나는 게 아니라 호출할 때 호출이 모호해서 컴파일러가 어떤 걸 써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에러 난다. 그래서 룰은 exact match.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매칭하려고 노력하고요. 정확하게 매칭하는 게 없으면은 자동 타입 변화할 때 일치 가능한 함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경우에는 자동 타입 변화하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얘도 하나만 변화하면 얘도 되고 하나 변화하면 얘도 되니까 이때는 이제 에러가 남는 겁니다. 규칙 1과 규칙 2를 적용했을 때 동일 조건의 두 함수가 존재하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문법 오류가 되는데 얘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럼 문법 오류 안 나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겠죠. 인트로. 그래서 다중정의는 이제